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감사하게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진 찍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에요. 그 중에는 딸들이 자기 또래 하는 것들 엄마에게도 경험하게 해주려고 다정하게 손잡고 찾아오시는 모녀 손님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른들이야 요새 아이들 자기들만 한다며 흉보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착한 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한결같이 친절한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또 누군가의 딸로서 살아온 사람인지라 이런 보기 좋은 모녀지간을 보고 있자면 저도 모르게 흐뭇해서 더 마음이 가서 챙겨드리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겨운 모녀 손님들 바라보면서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어린 마음에 철이 없어 엄마를 저렇게 살뜰하게 챙겨드리지 못했고 시집 가고 난 이후로는 결혼한 유부녀로서 또 며느리로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내 친정 엄마에게는 저렇게 살뜰하게 굴지 못한 것 같아 지나고 보니 후회만 가득 남은 기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립고 또 그리워지는 엄마 생각이 가득해지곤 합니다. 사실 자라면서 저희 집 환경이 그렇게까지 유복한 편은 아니었어요. 하루 끼니가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철없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어릴 적에는 부잣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저 중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다가 10여 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원래도 부모님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시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시자 본격적으로 저희 엄마께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보험 영업을 하셨는데요. 남편은 아프고 하나 있는 딸내미는 아직 다 키울 길이 구말리이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결코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항상 씩씩하게 보험일이든 가정생활이든 넘치는 활기로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해내셨던 여정부 중의 여장부셨습니다. 내 새끼 아빠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고 아빠 정말 괜찮아.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다 와도 돼. 집안에 오래 앓고 계시는 환자분을 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떠들곤 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오래 앓다 보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뾰족해진 가시가 주변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기도 한다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몸이 온전치 못한 원망을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돌려보신 적이 없으신 선하딘 선한 분이셨어요.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네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어린애는 어른들 사정까지 생각해가며 일일이 눈치 볼 필요 없어. 너는 너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허언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은 저희 엄마 성격 생각하면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실 걸 알았지만 그러기 위해 엄마가 해야 할 고생을 생각하면 도저히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반절이나마 일부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고 싶었던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의 절대적인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아프셨던 아버지께서 결국 떠나시고 저희 모녀의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모순적이게도 집안 살림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가의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나갈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팍팍하게 지내왔던 생활이기 때문에 숨통 잠깐 튀어진 정도였지 여전히 평범하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죠. 그럼에도 저도 저희 엄마도 상황이 이 정도나마 나아진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 그건 항상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나이 먹고 너한테 짐까지 되는 것 같았으면 어휴 그걸 어쨌을 거야? 대단히 남겨줄 유산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 노후를 제게 의탁할 일은 없어 다행이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친정엄마셨어요. 사실 그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키워주시느라고 저희 엄마가 하셨던 고생을 생각하면 평생 남은 엄마 인생 제가 엄마를 책임진다 하더라도 모자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한테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요새같이 제 안목 제대로 해내기 힘든 세상에서 보양해야 할 부모님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한편으로는 평생 그렇게 고생해 놓고도 끝까지 자식한테 짐이 될까 항상 걱정하시는 엄마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30이 조금 넘어서 제게도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남편과 5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든 일은 아주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남편도 30 넘어가기 시작하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때는 저도 그게 순리인 줄 알았습니다. 비록 엄마가 그동안 저 키워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버지께서 오래 앓다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시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 사이는 항상 좋았거든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항상 서로를 더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 사이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돈이 넘쳐나서 사는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내 사람들과 서로 다독여가며 모자란 부분 채워주고 사는 거겠죠. 사는 게 팍팍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내 편 들어주는 내 짝이 옆에 있다면 고단한 세상살이도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보면서 배우고 자랐어요. 시간 지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미래를 꿈꾸었던 건 역시 저희 부모님 영향이 컸겠죠. 요즘에는 워낙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고 죽지 못해 자식 때문에 같이 사는 부모님들이 많아 결혼에 대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이상으로 부모님 사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라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남편의 본가 역시 저희 집안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집안에서 비싼 대학학비 턱턱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어서 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참 열심히도 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다니거나 사자 직업 들어가는 고연봉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와 비슷하게 중견기업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의 생활을 하기까지 참 노력 많이 한 사람이었고 저와 공감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내세울 건 없더라도 제 인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평범해 보이는 듯한 지금의 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나 저나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손 벌릴 일 없이 내 힘으로 내 생활 꾸려나갈 정도는 되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단히 넉넉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껴가며 살다 보면 저희 힘으로 작게나마 가정을 꾸려 저희 부모님 사셨던 것처럼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자식들 결혼한다고 해서 거금을 턱턱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남편이나 저나 그런 부분 크게 기대하고 시작한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있는 집 자식들이야 자식들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양가 부모님들께서 뭐 하나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날 정도로 집이며 혼수 가전이며 턱턱 해주시겠지만 그런 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집에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없는 형편에도 당사자들 버는 것들 살뜰히 모아 집도 한 칸 마련하고 부족하지만 형편 닿는 대로 집도 채워가며 그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저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애초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그게 뭔가 바라거나 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 시집가는 딸내미 뭐 하나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던 친정 어머니셨지만요. 너 클 때에도 일찍부터 철나서 제 앞가린 똑 부러지게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엄마가 돼서 새끼한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해준 것도 없는데 시집 갈 때라도 든든히 챙겨서 보내줘야 하는데 그래야 시댁 어른들도 친정에서 우리 며느리 저렇게 예뻐하는구나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건데 에이 엄마 집안끼리 서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댁에서도 별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하기로 얘기 다 끝마쳤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희 엄마는 저 시집 갈 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며 모으며 자꾸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그게 저희 엄마 피고름 들어간 귀한 돈이라는 것도 또 엄마의 유일한 안심거리인 당신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대서라도 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딸내미 체면 세워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 저였습니다. 시댁에서 뭔가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눈치 보는 입장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양가에서 공평하게 지원받지 않기로 한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 친정엄마만 저렇게 뭘 더 못해주셔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게 제가 아무리 말려도 딸 가진 엄마 마음이라는 게 저런 건가 싶어 괜히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시집가고 나면 돈 들어갈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제 남편 몰래 기어이 통장 하나를 손에 쥐어주신 친정엄마셨습니다. 엄마, 진짜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쓸 생각 말고 엄마 좋은 거 먹고 엄마 좋은 거 입고 엄마도 이제 편의점 쓰고 사시라니까. 진짜 얼마 안 돼. 이것마저 안 해주면 엄마가 네 얼굴 볼 낯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참말 말고 받아둬. 수억씩 들어간 거금이 있는 통장은 아니었더라도 제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겁게 다가오는 통장이었어요. 세상에 엄마만큼 날 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더욱이 시가 쪽에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뭐 바라는 거라도 있을까 싶어 몸을 사리는 것에 비교하니 엄마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돈 욕심이 적지는 않은 분이셨거든요. 처음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이미 남편과 양가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 받지 않기로 합의를 봤지만 처음부터 돈 문제로 자식들 앞에서 몸살이는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님이 솔직히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좋은 시절 다 가고 앞으로 병원이며 뭐며 아프고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자식들 부담 주지 않으려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말이지. 민망한 듯 웃으며 그리 대놓고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우리한테 금전적인 지원 기대는 애초에 말라는 걸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말도 우리가 너희 결혼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그리 되지 않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정 뻔히 아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짐 지어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며 눈치 주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지원 안 해주시는 건 같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시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는 남편에 대한 짠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는 딸 자식과 사이에게 좋은 것 해주지 못한다며 항상 미안해하시는 엄마 태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시아버지 태도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특히 시어머니가 더 얄밉게 느껴졌던 것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도 인색하게 굴면서도 무슨 건수만 생기면 어떻게든 며느리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보겠다는 심보가 훤히 드러나서였습니다. 아니, 요새 시장 물가가 말이지 예전이랑은 다르다니까. 예전 생각하고 준비했다가는 조상님 제사상 앞에 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나야 할 판이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저 말인 즉슨 제사 준비에 들어갈 돈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시가에서 명절이나 제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려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냈다고 며느리가 떡 벌어지게 거한 상 차려줄 거라 내심 기대하는 티가 나는 시어머니였지만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제 사정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무역회사라서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해서 마냥 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당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절 연휴를 온전히 다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명절 내내 가서 돕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차례상이고 명절상이고 간소하게 줄여버리시더라고요. 자기 대신해서 뼈가 빠지게 명절상 제사상 차려낼 며느리 사정에 여의치 않으니 자기 고생스러울 일을 곧장 줄여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처럼 명절 연휴를 통으로 쉬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아주 명절 연휴가 고단해도 제대로 고단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죠. 결국 국 하나, 고기 산적 하나, 시장에서 사온 떡이랑 과일 따위로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게 차례상 제사상의 전부였지만 그거 준비하는 걸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돈은 항상 꼬박꼬박 타가셨던 시어머니였어요. 명절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당신들 생신 등 조금이라도 돈 받아낼 건수 생기면 자식이 아니라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한테 빚이라도 받아낼 듯 굴면서 당연하다는 듯 꼬박꼬박 돈을 뜯어내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딸 자식과 사위가 드물게 함께 친정 찾아갈 때마다 힘드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려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고하게 한 상 차려내 주시던 친정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구였기에 더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내 새끼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힘들 게 뭐고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좋은 거 해주는 건데. 아유, 지금도 상다리가 부러질 판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차려내. 엄마, 지금 이것만 해도 우리 다 먹지도 못해요. 양가 어머니라는 분들 하시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하는 친정 엄마셨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보험 영업하시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시고 자식들 앞길 막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 쓰시는 어머니를 보자니 가슴이 짠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껏 나 태어나서 이만큼 크기까지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며느리 주머니에서 돈 좀 더 뜯어내보고자 이리저리 누나를 굴리고 있는데 정작 나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내 엄마는 하나라도 더 베풀지 못해 안달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시댁덕이라고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니 남편과 결혼했으니 저도 시부모님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이고 남편처럼 자식된 돌이 다함이 맞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른들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실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시어머니께서 살가운 마음으로 저를 딸 같은 며느리 취급해 주신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건수 잡아서 제 주머니 헐어가려는 노림수만 보였죠. 우리 엄마가 워낙 평생 돈에 한이 맺혀서 그래. 아버지도 젊었을 때 체력 좋으셨을 때나 공사장에서 돈 좀 벌어오셨지. 사고 때문에 몇 달 쉬신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그러시는지 몸 사려가며 일하신다고 벌이도 항상 시원치 않으셨고 식당 허드렛 일이며 설거지하면서 남의 가게에서 눈칫밥 먹고 서름 겪어가며 살아왔다 보니 돈에 어떻게 한이 맺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가 이제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 고쳐지지가 않는 걸 어쩌겠어. 이제와 저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처음에는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돈 얘기 대놓고 하는 제 모친 보고 남편도 민망해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낳아준 어머니니까 짠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모친이나 장모가 하는 태도가 저리 다른데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없나 싶어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생활비 자기 본가에 돈 줄줄 새는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도 저희 친정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생활비에 어찌 나가는지 따박따박 따지고 계산하고 앉아있는 남편 보면서
참 치사스럽다는 생각도 했죠. 그나마 저희 집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같은 때에는 저희 친정에 돈 한 푼 갖다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영 눈치가 보이는지 자기 엄마 생일 때나 겨우 부부 공동으로 간신히 용돈 몇 푼 챙겨드렸죠.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렇게 쥐엄마가 요새 시장 물가 어쩌냐 하며 조악한 제사상 차려내면서도 상차림비를 수십씩 뜯어갈 때에는 모른 척하더니 제가 생활비로 엄마 명절 용돈 한번 챙겨드리려고 했더니 고가운 소리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잡았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치사스럽게 돈으로 저런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만 따로 제 돈으로 엄마 챙겨드렸거든요. 그걸 엄마는 당연히 저희 부부가 같이 해주는 줄 알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끝까지 안 받으시려 하는 걸 거의 떠맡기듯 주머니에 찔러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남편의 제 부모만 챙기고 장모에게 소홀한 태도는 시모의 영향이 없지 않았어요.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도 않은 지 벌써 수십 년 세월은 된 남편도 남편이라고 시모가 홀로 된 저희 엄마를 은근히 깔보고 자기가 대단히 잘나기라도 한 양 굴었거든요. 사부인도 참 이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 남겨진 게 얼마나 고단하시겠어. 말년에 여자 혼자 있는 팔자라는 게 참 초라해서 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이 저리 버티고 계시니 집안에 기강이 바로 서는 게 집안에 가장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라니까. 대놓고 아버지 일찍 여인 며느리 앞에서 과부된 저희 친정엄마 위하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저꼴이라니. 누가 보면 대단히 훌륭한 남편 곁에서 평생 남편 사랑 넘치게 받은 여자인 줄 알겠지만 실상을 아는 제게는 그저 코웃음 칠 일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일에서 밖에서 돈까지 벌어오는 며느리 앞에서는 그나마 체면치레하겠다고 말씀을 좀 삼가는 편이셨으나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는 식모가 따로 없었습니다. 돈 잘 벌어오는 능력 있는 남편이어도 저한테 그런 태도를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못 참고 아주 박살을 냈을 것 같은데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시모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자기 팔자 자기가 결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몸이 편찮으셔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은 오래 하지 못하셨고 늘 집에 계셨지만 하지만 그런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한테 모욕일 정도로 가정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돈벌이 시원치 않음을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하늘 같은 남편 아버지 떠받드는 걸 당연히 여기는 양반이었죠. 시모가 저리 자식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돈돈거리며 염치도 없이 며느리 뜯어내는 건 역시 저 양반의 무기나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는 울타리를 무슨 대단한 훈장처럼 여기며 홀로 힘으로 여전히 보험일하며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친정엄마를 주제에 불쌍한 취급했던 시모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만 말입니다. 시모나 남편이나 눈치 볼 장인도 없으니 홀로 된 장모 소홀하게 대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 막상 자기 혼자 되고 나니 오만 불쌍한 척 다 하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살뜰하게 챙겨주길 바라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 먼저 갔다 올까요? 여기는 사람이라도 많지 저희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요. 하도 제 앞에서 들으라는 듯
혼자 사는 나이든 여자 팔자가 참 불쌍하다느니 어쩌느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일부러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입을 꽉 다문 시모였습니다. 그렇게 명절마다 돈 뜯고 내 부모 소홀히 대하면서 이기적으로 굴더니 내 친정 먼저 가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이거겠죠. 그러니 시모가 저희 엄마와 비슷한 처지가 됐다 한들 제 마음이 시모한테 기울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시모한테까지 마음 쓸 정도로 여유롭지도 않았고요. 바로 엄마의 투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곧장 집에 가서 차려도 매일 출근하는 애가 매일 병원에 들러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럼 내가 내 엄마 여기 두고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그럴 힘으로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라니까. 암 발병 소식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손목이 반토막이 되어버린 야민 엄마 모습에 속이 상해 저도 모르게 미운 말이 나갔습니다. 연세 드신 분 치고는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네 아빠처럼 오래 고생하지는 않을 모양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네 아빠가 많이 심심했나 보다. 딸내미 속 미워지는 거 아실 텐데도 덤덤하게 벌써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저리 말씀하시는 엄마셨어요. 시집까지 간 딸내미 부담될까 봐 당신 또한 남편 간병 오래 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야속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이런 거라니 눈치껏 우는 소리는 더 안 했어도 그렇다고 사돈이 병모와 싸운다고 해서 인정머리 넘치게 신경 써주는 시모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쪽엔 뭐 더 인간적인 기대가 남은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 모친이 그런다고 해서 딱히 유산이고 뭐고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 장모 아픈데도 남일 대하듯 하는 남편에게는 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엄마도 눈치 못 채진 않으셨겠죠. 그동안은 제 사비로 엄마한테 간간히 용돈 드리면서도 사위랑 같이 하는 거라 하얀 거짓말을 했지만 예의상 한번 문병 온 뒤로는 병원 공기가 답답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는 사위가 그런 마음까지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이죠. 가뜩이나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엄마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이는 사위라는 놈 태도 때문에 엄마한테 더 죄송했어요. 처음에 우리 엄마 명절 용돈 챙겨주는 거 아까워서 한 소리 할 때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너희 집구석에서 너희 어미가 이렇게 가르쳤느냐며 버릇을 아주 단단히 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다 늦은 후회겠죠. 부부라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사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어 서로 아껴가며 살아가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애시당초 남편이라는 놈은 저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놈이 아니었으니 제 발등 찍은 제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겠나. 제 결혼 생활에 자포자기의 상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말년의 사위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엄마를 보면 속이 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번 사위 안부를 물으며 보고 싶어 하시던 엄마가 일절 사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 보면 사위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딸내미 속 시끄러우실까 입을 닫으신 거겠죠. 엄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하루만 하면서도 엄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욕심에 붙잡지 않고 편해지시길 바라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인 엄마를 보내드릴 생각을 하면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넘겨줄 생각 말고 꼭 네가 가지고 있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이게 뭐야? 엄마한테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엄마가 서류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건 이미 제 명의로 정리를 모두 마친 생전 처음 보는 건물 한 채였습니다. 엄마가 크게 번 돈은 없어도 그래도 잘못 살지는 않았는지 여윳돈 생겼을 때 고객분한테 받은 정보로 돈을 좀 굴렸어. 저희 엄마와 오래 보험 거래하신 고객분 중에서는 저도 이모라 부를 정도로 지인으로 돈독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테크에 재주가 있으신 분이 엄마 고생하는 걸 보고 돈 불려주시겠다며 도와주셨다가 저리 큰 소득을 보셨다는 겁니다. 저희 형편에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일절 없으셨던 엄마셨어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어.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넘길 생각 말고 꼭 네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해. 남편은 꼴이 저지경인 거야. 최근에 아셨다 하더라도. 엄마가 딸인 제게 감출 정도로 철저하게 숨기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며느리 꽁무니만 보면 돈 뜯어내려고 혈안인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몇 번 엄마한테까지 흘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면서도 그리 인색하게 굴던 여자가 뻔뻔하게 절이 나오는데 사돈댁에 건물까지 있는 걸 알게 되면 저 돈귀신인 여자가 어찌 나올까 싶어 그간 꾹꾹 숨겨오셨던 겁니다. 제 주제에 꿈도 못 꿀 재산 넘겨받았는데도 기쁜 마음보다 속상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다 엄마 쓰지. 고생만 하지 말고 좋은 것 좀 하고 살지. 엄마가 무슨 고생만 하고 산 사람인가? 엄마 아프다고 하루도 안 거르고 옆에 붙어있는 딸내미도 다 안 낳고 복이 넘치게 살았는걸? 감사함과 죄송함, 곧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에 뒤죽박죽이 된 제게 오히려 마지막까지 웃는 낯으로 고운 말씀을 해주시는 엄마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는 엄마가 떠나신 걸 진심으로 슬퍼해 주시는 참 많은 지인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사위라고 옆에 서 있는 남편보다 그 사람들이 더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시모나 남편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옆에는 서 있어도 지루함과 졸음을 감추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곁방에서 잘 쉬며 모자가 둥기둥기 하는 꼴 보니 저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마저 떠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중 건물 관련 서류 처리를 위해 변호사가 찾아오면서 남편과 시모도 저희 엄마가 제게 건물을 증여하고 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에 꿈도 못 꿀 건물 얘기에 차마 놀란 걸 감추지도 못하고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경망스럽게 부산을 떠는 꼴을 보고 더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건 그 직후부터입니다. 사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쥐들이 어디 가서 건물주 안에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감추려면 못 감출 일도 아니었으나 굳이 변호사 방문을 막지 않은 것 또한 그들에게 불어 숨길 의도가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뿐인 모친도 이제 가시고 딸 자식 혼자 남겨진 게 얼마나 애달프셨겠어. 아가, 걱정하지 마라. 가족 좋다는 게 다 뭐니? 그동안이야 우리가 아직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랬다 하더라도 힘들 때 의지하는 게 가족 아니겠니? 그동안 아가,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친정엄마 떠나고 안 계신 자리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이제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우리 며느리 대접 제대로 안 해주면 누가 우리 며느리 챙겨주겠어?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뜯어먹을 지갑으로 봐온 주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설설기는 소리 잘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모가 이렇게 나을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돈이 환장한 양반이니 돈 있는 사람 앞에 기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던 여자도 건물 하나면 저렇게 속 훤히 보이는 소리 줄줄 내뱉을 수 있는 거겠죠. 그걸 머리로 예상했어도 막상 언제 그랬냐는 듯 귀한 며느리 취급하는 대접을 받고 보니 속으로 기막히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라고 딱히 다를 것 없었고요. 지 엄마 아주 지들끼리만 애틋해서 나 우습게 여기고 생활비 빼먹던 것들이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흉내내는 건 아주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한다니까. 장모님 보내드리고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집안일 같은 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놈이 일하던 저를 막아서도 고맙다는 생각 한 톨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내 엄마 생전에 사위 노릇이나 똑똑하게 할 일이지. 저것들이 내가 내 엄마 건물 안 받았으면 일이 나올 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니까. 뒤늦게 저런다고 미쳤다고 고마워해요? 제가? 태도가 삐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다 귀찮았어요. 저런 것들 아양 떠는 꼴은 보기 싫어 죽겠고 내 엄마는 보고 싶어 미치겠고 저게 다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하는 거 아는데 저것들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보니 예전보다 말도 더 냉랭하게 나갔죠. 순간순간 빈정 상하는 꼴이 똑똑히 보이는데도 제 눈치 보느라 더러운 성격 눌러가며 살살거리는 꼴이 더 비위상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휴대폰에서 제 모친과 이런 더러운 작당하는 꼴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들이 그러면 그렇지 싶었습니다. 세금 처리 때문에 남편 휴대폰 풀고 확인한 문자 메시지 함에는 돈 있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득바득 눌렀던 저 속물 더러운 본성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지가 언제부터 건물주였다고. 지도 한 거 없이 쥐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면서 거만 떠는 꼴 보면 밥맛이 싹 떨어진다고. 건방진 것 같으니라군. 내 새끼 그런 건 만나 고생이 많다. 고개 건물 좀 있다고 시어미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기고만장한 꼴이 어찌나 꼴 보기 싫은지 엄마도 요새 얼마나 참아주는 줄 알지? 그러니까 아들 그거 잘 구슬려서 건물 꼭 명의 너한테로 돌려야 한다. 건물만 뺏어봐. 누가 저런 거 데리고 살 줄 알아? 그거 건물 뺏고 나면 그 버르장머리 없는 거랑 당장 이혼하거라. 저것들한테 저는 이제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이, 시엄이라는 것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게 황당하고 화가 나야 마땅한데도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리 밑바닥이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고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들이야말로 내 엄마 재산과 10원 한 푼 관련 없는 것들이 내 엄마 생전에 그렇게 홀로 된 내 엄마 처지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되었던 주제에 감히 내 엄마 유산을 지들 것이라도 된 것처럼
추잡스럽게 나불대는 꼴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저것들하고 우리 엄마 재산을 나눠 먹어요?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거랑은 별개로 말이죠. 어차피 남편이라는 놈은 가족이라는 생각 들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저놈도 재산 가진 마누라 보면 밥맛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밥맛만 떨어져요? 저는 저놈이랑 겸상하면 먹던 것도 개원일 지경이었어요. 그런 놈과 계속 사는 건 나 잘 살라고 알뜰살뜰 건물까지 마련해준 우리 엄마한테 할 짓이 아니죠. 바로 그날부터 뻔질나게 남편 놈이고 시어미고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디 시어미를 오라가라 하라며 왈왈거렸을 여자가 아주 반색을 하고 쫓아오대요. 하긴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 건물 있는 거 알고 저것들이 제 앞에서 기었을 때부터 제가 그것들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안해하면서 엄마 있고 상심이 컸을 거라며 애써 변명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자진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주다니 저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느껴졌겠죠. 이제 가족도 없는 것, 우리가 잘 구슬리면 저 건물이 넝굴채 우리한테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호다닥 달려와야지. 지들이 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것들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저였어요.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저것들을 희망의 문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겠다고 말이죠. 부를 때부터 개처럼 부려먹기로 작당을 한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곰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이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지만 그 후로 며칠간 시모 온몸에 땀이 비오도 쏟아져도 제게서 합격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곰탕이 다 같은 곰탕이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 곰탕에 기름 하나 안 뜨도록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끓이고 건져내고 그러고서 겨우 한 그릇 저한테 먹여주셨어요. 역시 세상에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다 아가. 내가 새로 끓여다 주마. 그걸 못 견디고 싫은 소리하는 여자 주둥이를 맞고 아주 세상 서럽다는 듯이 울먹이며 비난하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주방으로 튀어가는 물색 없는 여자였습니다. 곰탕은 시작이었고 그 후로도 꼭 잠시도 불 앞을 떠날 수 없는 손 많이 가고 체력 쏟아부어야 하는 음식들로만 까다롭게 주문을 했습니다. 미슐랭 심사하듯 세상 까다롭게 퇴짜를 놓고 또 놓는 제 앞에서 기가 죽어서 꼬부라진 여자를 보면서도 안 됐다는 생각은커녕 내 엄마 괄시하던 추악한 심보와 그런 사람 재산의 환장에 며느리 앞에서 한여꼴을 자초하는 더러운 욕심에 치매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놈도 똑같이 당해야죠. 제 어미가 부엌대기 노릇하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동안 남편 놈은 부모님 생전 건강하실 때 다녀왔던 곳들에서 먹었던 추억의 음식들 공세오라며 전국 각지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중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들도 적지 않았고 그렇게 쩔쩔매며 빈손으로 돌아온 놈에게 저는 고작 이것도 제대로 못해주냐며 윽박지르며 내쫓듯 먼 길 떠나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모자꼴이 이쑤시개 마냥 마른 것을 보고도 솔직히 더 개고생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만하면 제 분풀이는 할 만큼 했고 무엇보다 더는 저것들 꼴을 더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까탈스러웠죠?
엄마 그렇게 떠나보내고 너무 마음이 허했어요. 저 사람이나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이제 저는 친정엄마도 없고 저한테 믿고 의지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저것들 주둥이가 대빨 튀어나올 때마다 그렇게 진심 털없는 사탕발림으로 구슬려가며 건물이 눈앞에 다가온 듯 희망 고민을 했습니다. 저들은 의심조차 안 했을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 넘어온 줄 알았겠죠. 물론 저야 저것들을 그저 갖고 논 것에 불과하지만요. 저것들 개고생 따위가 다 뭐라고요? 남의 소중한 엄마 없인 여기고 도둑년 놈처럼 남의 재산에 탐욕 부린 것들 고생 좀 하는 게 무슨 대수랍니까? 제가 드릴 것이 있다고 일부러 목소리에 무게를 잡고 불렀더니 좋다고 개처럼 헐레벌떡 달려온 모자였습니다. 당연히 건물 명의를 공동으로 돌리자는 주제 넘은 제안을 받을 줄 알고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그것들에게 고이 써내려간 이혼 소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다 늙은 시험이 식모로 실컷 뿌려먹어 놓고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뒤통수는 니들 모자가 먼저 친 게 뒤통수 아니니? 거기 이혼 서류 넘겨보면 다 나올 텐데.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천박한 것들과 달리 우아하게 대응하는 제 말에 서류를 살펴본 그것들 표정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이혼 사유에 재산 탈취 시도에 대한 것과 함께 빽빽한 문자 자료로 남의 건물 빼돌리고 나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게 할 작당에 대한 자료도 친절히 함께 첨부해 두었거든요. 여보, 아니야. 잠깐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엄마랑 빈말로. 애쓴다. 니놈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제대로 안 하고 산 거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주둥이로 말하면서 민망하지도 않니? 아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한테 이제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댁들이 뭔데? 아, 우리 엄마 생전에 그렇게 우습게 여겨놓고 우리 엄마 건물 처먹으려고 개처럼 침 줄줄 흘리는 거지 새끼들?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제 말에 분해서 부르르 떨면서도 눈앞에 건물 날릴까봐 성격대로 막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니들이 왜 내 가족이야? 남의 재산에 눈 뒤집혀서 살살거리는 빈대 주제. 내가 그 정도 눈치도 못 챌 줄 알았니? 니들 평소 행실이 워낙에 더러워서 모른 척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 참, 왜들 그러고 사니? 우리 엄마가 나 살라고 만들어준 재산, 그게 어떤 건데? 감히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 내 엄마 재산을 노려? 여보, 제발. 너는 평생 네 어미 치마폭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나는 내 엄마가 나 잘 살라고 해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 테니까 그렇게 나랑 내 엄마 무시하고 니들끼리 작당하던 것들끼리 구질구질하게 니들끼리 살라고. 안 돼! 그 염치도 없는 여자가 미쳐버렸는지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아주 연병을 떨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은 모습에 소화기를 들어 보안팀을 호출했고 내 집 밖으로 쫓겨나가 질질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죄것도 아닌 건물에 눈깔이 돌아 발광을 떠는 모자꼴을 비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애초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 그것들 쪽에 있는데 당연히 제가 이길 소송이었죠.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모두 넉넉하게 받아내었고 놈은 지금 갈 곳이 없어 제 어미한테 얹혀 삽니다. 너른 건물 제 것 될 줄 알고 설치던 것들이 좁은 집구석에서 서로 니 탓이니 해가며 개싸움하고 살 거 생각하면 애초부터 수준에 맞게 저것들끼리 사는 게 맞았어요. 한동안 회사 생활 쉬던 저는 작년에 일 다 정리하고 지금의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투자를 도와주셨던 지인분들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 팔 걷고 도와주신 덕에
초짜 사업자도 그럴싸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고 살던 놈보다도 지금의 제게 더 큰 위안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게도 제 스튜디오가 입소문을 타게 되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게 지내고 있고요. 분명 저희 엄마도 제가 지금처럼 넉넉하고 평온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껴주는 지인들과 잘 지내면서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